이 중에 혹시 저기 주말반 들으시다가 시간 안 돼가지고 오늘 보강차 청강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반 중에서 주말에 가서 들으신 중에 우리 진도가 약간 다르지, 그지? 예, 주말반하고 약간 달라요. 이제 우리 클래스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다른 클래스보다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아무래도 조금 진도가 약간 느려요. 그러니까 혹시 그 중간에 갭이 발생해가지고 못 듣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죠? 뭐 동영상 말씀하세요. 알았지? 그래요. 자, 생산이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차례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어딜 볼 건가 하면 300페이지 규모에 대한 수익 이제 그걸 볼 거야. 자, 통으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먼저 규모에 대한 수익, 다른 말로 규모에 대한 보수 이렇게도 부르는데 설명 한번 들어봐요. 어떤 기업이 노동자 100명, 기계 100대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더니 100개가 만들어졌어.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 기업에 말이야, 이 물건이 시장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더 만들어 달라고 막 소비자들이 아우성이야. 그래서 이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로 했어요. 자,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Q equal F L K 이게 뭡니까? 장기의 생산함수. 이때 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첫째, 노동과 자본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만드는 기술 어때? 얘가 더 좋아지면 되겠지. 만약에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 어때? 노동과 자본의 고용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치? 지금은 요걸 뭐라고 불러? 기술 진보 뭐 그렇게 부르잖아. 지금은 기술 진보는 잠깐 접어두고 요걸 볼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노동자를 200명으로 기계도 200대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생산 규모가 몇 배 증가했어? 지금 2배 증가했지. 이때 그 만들어진 생산물이 만약에 200개라면 이 기업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생산 규모를 2배 증가시켰더니 그 결과물도 딱 2배만큼만 증가했다라는 상태가 되겠지.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하다 또는 불변이다 그렇게 불러요.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2배로 증가시켰더니 그때 기업의 생산량이 2배보다 더 커지더라 이럴 수도 있겠지. 그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된 거야? 체증 또는 증가한 거지. 요렇게 부르고. 만약에 2배로 증가시켰더니 생산량이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2배보다 더 작게 증가했다. 150개로 증가했다. 요런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 또는 감소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불러? Increasing return to scale. 이렇게 부르고. 이 경우를 constant return to scale. 얘는요, decreasing return to scale.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증, 불변, 체감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당연히 체증이 좋지. 봐. 기업 입장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비용을 더 증가시키더라도 생산물은 더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역으로 생산물을 2배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은 2배보다 작게 증가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경우에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아 나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마도 어떡하겠어? 공장 더 짓고 뭐 현지 공장 더 건설하고 직원을 더 뽑고 막 그렇게 하겠지. 이런 기업은 웬만하면 추가적인 투자를 조금 조심스러워 할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그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봐.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주 입장에서 또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기업의 생산 기술이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 기업의 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인지 불변인지 체감인지를 저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봐서 확인했지. 근데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하지 말고 말이야. 척 보고 넌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증이구나. 넌 체감이네.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그 기업의 생산함수가 몇 차 동차 함수인지를 알면 돼요. 지금부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동차 함수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 참고로 얘기할 거 있네. 여러분, 여기 보면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란 말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지. 이거 다른 말로 뭡니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과 같지. 자, 답해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은 반드시 체감한다. 맞아, 틀려? 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증할 수 없다. 그럼 맞아, 틀려? 그건 다 틀린 말이지. 이거 기억나지? 여러분, 얘네들은 단기의 개념이야, 장기의 개념이야? 그렇지. 얘네들은 단기의 개념이죠. 즉 노동하고 자본 중에 뭐가 고정되어 있어?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발견한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규모에 대한 수익 또는 규모에 대한 보수는 단기의 개념이야, 장기의 개념이야? 여기 봐. 노동과 자본 모두 변했지. 그치? 따라서 얘는 어떤 개념이야? 얘는 장기의 개념이에요. 노동과 자본이 모두 가변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규모에 대한 수익 또는 규모에 대한 보수라는 개념과 수학 체감의 법칙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 좋아하는 거 있지? 무관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언제? 단기에. 그치? 장기에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증해 불변의 체감해. 셋 다 가능한 거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치? 그렇게 이해하세요? 장기와 단기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볼게 K차 동차 함수의 개념을 좀 볼게. 요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299페이지에 심층연구에 나와 있어요. 심층연구. 299페이지 심층연구에 보시면 동차 함수와 동조 함수 중에서 지금 동차 함수를 좀 보자 그 말이야. 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동차 함수의 정의는 뭔가 하면 Q equal F L K. 요게 뭡니까? 어떤 기업의 장기의 생산 함수지. 맞지? 이때 이 기업이 노동을 람다배, 자본을 람다배 했을 때 생산량이 람다의 K차승으로 나타나면 이걸 우리가 K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수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전혀 아니야, 그지? 여기 봐. 여긴 람다와 람다는 그냥 숫자야, 숫자. 아무 숫자 하나 대입해봐. 자, 얘를 2라고 해볼게, 2. 그 말은 람다가 2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야? 이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몇 배 증가시켰어? 2배. 요렇게 증가시킨 거야. 그때 생산량이 요거 2라고 생각하고 K를 1이라고 해봐. 1.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K는 2의 1승배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지. 2의 1승은 얼마야? 그냥 2잖아. 그러니까 봐. 람다가 2고 K가 1이면 몇 차 동차야? 1차 동차 생산함수인데 1차 동차 생산함수의 의미는 뭐야?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2배 증가하니까 그 결과물도 몇 배만 증가했어? 2배만 증가한 거지. 그게 바로 어떤 케이스입니까?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 또는 일정한 케이스야. 만약에 람다에다가 2를 집어넣고 K에다가도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더니 생산물은 몇 배로 증가한 거야? 4배로 증가한 거지.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증의 케이스가 되겠지. 그 다음 만약에 K를 2분의 1이라고 해봐. 2분의 1.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생산물은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1승 얼마야? 루트 2. 루트 2는 1.4 얼마쯤 되잖아. 그 말은 뭐야? 노동과 자본의 증가 비율보다 생산량의 증가 비율이 더 작다는 뜻이니까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K차 동차 함수의 정의가 이러할 때 만약에 이 K가 1보다 크면 그 기업은 어떤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러보세요.
증하고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K가 1인 경우에는 그 기업은 어떤 방식이야?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K가 1보다 작다면 이 기업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고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를 척 보고서 걔가 몇 차 동차 생산함수인지만 알면 그 기업의 규모에 대한 보수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지. 그런데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이야, 경제 이론을 만들 때 또는 모형을 정립할 때 요런 생산 기술을 가정하면 그 기업의 생산 비용이 2배씩 증가할 때 앞으로 그 기업의 생산량이 몇 배로 증가할지를 예상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이 경우에도 어려워요. 근데 봐, 요 케이스는 어때?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지. 생산 비용을 2배로 증가하면 생산량도 딱 2배만큼만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업은 원론 수업이잖아. 경제 원론 수업. 경제 원론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생산함수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형태의 생산함수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다루게 되는 거의 모든 생산함수는 아마도 몇 차 동차이겠어? 1차 동차인 것이 1차 동차이.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교과서에서 정식으로 배운 생산함수는 다 몇 차 동차다? 1차 동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 예를 들어서 Q equal 2L 더하기 3K.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웠잖아. 바로 이 형태 아닙니까? 그치? 예, 요런 형태야. 얘 몇 차 동차야? 보나마나 1차 동차다 그 말이야. 해봅시다. 자, 얘를 2배 하고 얘도 2배 해볼게. 그러면 얘는 2에 2L 더하기 2에 3K가 되는데 얘는 2로 묶어내서 2L 더하기 3K. 요게 뭐야 근데? 원래 Q니까 얘는 2 곱하기 Q. 여기에 뭐가 숨어있어? 1이 숨어있지. 몇 차 동차? 1차 동차.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런 형태 배웠어 안 배웠어? 요거 배웠지? 요 노동과 자본이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하는? 2대 3의 비율로 결합하는 완전 보완 관계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것도 해보나 마나 몇 차 동차일까? 1차 동차다 그 말이야. 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만약에 교과서에 배운 적이 없는 게 나왔다. 그럼 어때? 숫자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지. 방금처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그 다음 지우고요. 이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몇 차 동차인지를 알면 바로 그 기업의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불변, 체감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대표적인 두 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예로 들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생산함수는 굉장히 많지.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형을 정립할 때 어떤 생산함수를 가정하느냐가 학자 입장에서는 모형의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도 있고 어렵게 고생해야지만 도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자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지. 계산도 쉽고 그 다음에 좀 보편적이고 현실 설명률도 높고 모양도 이쁜 그런 생산함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말이야. 고민하다가 콥이라는 사람과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생산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콥 다글라스 생산함수지. 콥은 콥이 수학자지. 더글라스가 경제학자고. 그래서 이 수학자와 경제학자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경제 이론을 연구함에 있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아주 이쁜 모양의 생산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현실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생산함수가 있어. 그게 바로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 하면 Q equal A의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 이와 같은 형태를 띄어요. 요게 바로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일반형이야. 여기에 보면 어떤 기업의 생산량은 A라는 값 곱하기 노동 고용량의 알파승 곱하기 자본 고용량의 베타승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먼저 이 A 값이 뭘 의미하냐면 L과 K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더라도 이 A 값이 크면 이 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겠지.
L과 K가 일정할 때 A 값이 작아지면 이 Q 값도 작아질 거야. 이 A 값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불러요. A를 우리가 기업의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저 A는 일종의 기업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 그러니까 그 기업의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A 값은 커져 작아져? 더 커지는 것이지. 예, 나중에 기업의 기술 진보를 설명할 때 A 값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언제 배우냐 하면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미시 파트에서는 이 A 값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알파하고 베타의 크기야. 다시 보면 A 값이 고정되어 있고 L과 K도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 알파와 베타가 커지면 생산량은 더 증가할 수 있겠지. 그치? 이때 이 알파하고 베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차 동차함수라는 성격을 가져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 기업은 어떤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모에 대한 수익이 그렇죠. 체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케이스를 우리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다. 그렇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는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감한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Q equal L에 2분의 1, K에 3분의 1 이렇게 있다. 너무 어렵나? 2분의 1을 해볼까? 자, 쟤는 어떤 생산함수야?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가 되는 거지. 자, 쟤는 몇 차 동차입니까? 1차 동차이지. 따라서 저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는 불변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Q equal L에 0.4, K에 0.5. 얘는 몇 차 동차야? 0.9차 동차지. 따라서 얘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감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으면 돼. 이건 어때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생산함수야? 역시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지. 몇 차 동차야?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예, 역시 1차 동차.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데 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K equal 1인 1차 동차 생산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 중에서도 어떤 생산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겠어? 모형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1차 동차에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역시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시험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생산함수가 바로 이거야. 이제 이게 문제는 이거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사용되는데 이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 다음 중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이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를 본 김에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는 몇 차 동차야? 알파 더하기 베타 차 동차 함수다. 요거 알고 있지, 그지? 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요걸 알고 있으면 요 얘기는 그대로 할 수 있겠지. 방금 쓴 건 중복이지, 중복, 그지? 얘 중복이야. 두 번째,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자, 알파와 베타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알파는 뭔가 하면 노동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해. 제가 지금 필기해 드리는 것은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 하면요. 30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305페이지하고, 303페이지하고. 자, 계속 불러볼게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책을 보지 말고 말이야. 지금은 내가 설명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계속 들어봐. 알파는 뭐를 의미하냐면 노동의 생산 기여도. 베타는 뭔가 하면, 그렇죠.
자본의 생산 기여도를 의미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Q equal L의 0.4, K의 0.6 요러한 생산함수가 있다. 저기 컵다글라스 맞지요? 몇 차 동차야? 1차 동차. 이때 이 0.4가 뭘 의미한다고? 이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 0.6이 자본의 생산 기여한 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물건 만들어진 것 중에서 40%만큼은 누가 기여한 거야? 노동이 기여한 거야. 60%는 자본이 기여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생산함수의 경우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 더 중요해, 노동이 더 중요해?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겠죠. 일단 그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게 생산에 대한 기여도니까 말이야. 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변하면 생산량이 변화하는 비율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노동이 증가했는데 몇 프로 증가했냐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게 변할까? 노동이 20% 증가한 말이야. 이 증가한 노동 20% 중에서 40%만큼이 생산량 증가로 연결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20 곱하기 0.4 몇 프로야? 8%인가? 생산량은 몇 프로 증가하는 거야? 8%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본이 증가했어. 몇 프로로? 10%로. 그러면 생산량은 몇 프로 증가합니까? 6%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에 대한 기여도의 의미야.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문제. 여기서 이 기업이 얘가 4% 증가했고 얘도 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각각 몇 프로 증가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몇 프로 증가할까? 자, 얘 때문에 노동 4% 증가한 것 때문에 물건은 몇 프로 증가해? 1.6% 증가하겠지. 그 다음 자본이 4% 증가하면 생산량은 2.4%. 그럼 얘는 합쳐서 4%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방금 내가 설명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몇 점짜리 답안이야? 90점짜리 답안이지. 100점짜리 답안은 뭡니까? 얘는 지금 몇 차 동차야? 1차 동차야. 1차 동차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니까 노동과 자본이 똑같이 4% 증가하면 그 결과물도 4%만큼만 증가해야 되겠지. 예. 그럼 더 어때? 100점짜리 답안이 되겠죠.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아직 남았어. 노동과 자본의 알파와 베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알파와 베타는 말이야. 이때 이 알파는 노동의 분배 몫을 의미하고 이 베타는 자본의 분배 몫을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지금 여기 있는 0.4가 뭘 의미한단 말이야? 방금 설명대로라면 노동의 분배목, 0.6이 자본의 분배목. 자, 예를 들어서 노동과 자본이 각각 40%와 60%를 기여해서 어떤 물건 만들었더니 그 물건 시장에 팔았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 100만 원 받았어. 자, 이제 물건 판 그 대금으로 노동자한테 임금 주고 그 다음에 자본가에게 이자 줘야겠지. 노동자가 몇 프로 챙겨가는 거야? 그 중에 40%에 40만 원 챙겨간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자본가가 몇 프로 챙겨가는 거야? 60%, 60만 원 챙겨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십니까? 알파, 베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번의 의미와 여기 있는 3번의 의미를 결합하면 우리는 4번의 결론을 알 수 있는데 봐. 2번과 3번을 결합해 볼게. 첫째, 2번에 의하면 알파, 베타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생산에 대한 기여 정도를 얘기해. 그리고 3번을 보면 알파와 베타는 각각 자신의 분배 몫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2번과 3번을 결합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알 수 있습니까?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말이야. 노동과 자본은 각각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그 기여도만큼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 결론을 멋있는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일러의 정리라고 불러요. 오일러의 정리. 그러면 오일러의 정리를 우리가 말로 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 오일러의 정리는 뭡니까? 노동과 자본은 각각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만큼을 각각 자신의 분배 몫으로 챙겨간다. 이게 바로 오일러의 정리야.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이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그 기여 정도만큼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가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모자라는 것도 없지. 딱 떨어지겠지. 그럼 봐. 우리가 그 칼막스의 자본론 같은 데서 보면 막스는 착취설을 강조하잖아. 그렇지? 막스가 얘기하는 그 착취설의 그 배경은 뭐야? 그 부르주아, 즉 자본가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입을 얻으면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그 기여도만큼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최저 생계비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취에 빼앗아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본가는 점점 더 큰 자본을 쌓게 되는 거고 노동자는 점점 최저 생계 수준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고착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걸 먹고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지.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아니야. 그럼 칼 막스의 그 착취설은 여기에는 이 오일러의 정리에 따르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원래 오일러의 정리는 왜 나왔냐 하면 막스의 착취설을 비판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야. 그래서 오일러에 따르면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컵 다글라스 생산 함수의 방식으로 생산하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 생산 함수가 1차 동차인 경우에는요. 각각의 노동과 자본의 생산 기여도와 노동과 자본의 분배 몫이 정확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기업가 또는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풀어서 보면 얘는 Q 이퀄 MPL 곱하기 L 더하기 MPK 곱하기 K 요와 같은 식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거시 파트 가면요 요 얘기를 한 번 더 할 것이야.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오일러의 정리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얘도 지금 생산 함수니까 뭘 그릴 수 있어? 등량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지. 자 그려볼게. 여기 L 여기 K 제가 지금 칠판에 뭘 그릴 건가 하면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등량곡선을 그릴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산함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등량곡선은 일반적인 형태에 가까울까 특이한 형태에 가까울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속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등량곡선 어떻게 생겨?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등량곡선이에요. 첫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바깥쪽에 대해서 오목하며 한계 기술 대체율 MRT에서는 체감하는 형태를 띠는 우리가 배운 가장 일반적인 생산함수가 알고 봤더니 뭐야?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형태였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니까 노동과 자본은 대체가 가능하고 그치? 물론 대체 가능성이 완벽하진 않지. 완전 대체 가능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MRT에서는 어때? 체감하는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써볼게요. MRT에서는 체감하는 형태를 띈다. 당연히 원점에 볼록한 형태를 띌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또 뭐 있습니까? 그럼 다 됐나? 원점의 볼록한 형태 MRTS 체감 그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됐고요. 여섯 번째 요소 대체 탄력성 시그마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어. 요소 대체 탄력성이 뭡니까? R분의 W가 변화할 때 L분의 K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그 비율이라고 그랬어. 그 요소 대체 탄력성은 등량곡선이 휘어진 정도 이 곡률과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 그랬지. 전혀 휘어지지 않고 직선이면 요소 대체 탄력성 얼마였어? 무한대. L자 형태로 확실하게 꺾이면 제로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직선과 L자 형태 중간쯤 되겠지. 따라서 어때? 요소 대체 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이 될 텐데 이따가 증명해 드릴 수 있지만 이 값은 항상 1이에요.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의 요소 대체 탄력성은 언제나 1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재에 증명이 되어 있을 텐데 어디에 있나? 증명은 빠져 있네.
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돼. 뭘 해보면 되냐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소 대체 탄력성은 얘는 MRTS의 변화 비율분의 L분의 K의 변화 비율이니까 요걸 구해보면 말이야. 이따가 요걸 구해보면 항상 1로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7번째, 만약에 MPL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MPL 구하라 그러면 MPL이 뭡니까? 오, 바로 나와있지. MPL이 뭐야? 노동의 한계, 생산물. 한계 값은 어떻게 하면 구해? 총을 한번 미분해주면 한계 값 아닙니까? 그렇지. 총생산물. 총생산물이 뭐야? Q잖아, Q지. Q를 뭐로? L로 한번 미분해주면 그게 MPL이야. 근데 Q가 뭡니까? A 곱하기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 이걸 L로 한번 미분해주래. 자, 미분해봐. 얼마야? 저 미분하면 A의 알파의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베타의, L의 베타승. 요렇게 되겠지. 이걸 여러분들이 모를 리는 없는데 시험에서 갑자기 구해라 그러면 못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한번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요거 했으면 요것도 할 수 있겠죠. MPK는 어떻게 구해? 얘는 델타 Q를 뭐로? 델타 K로 미분해주면 될 텐데. 불러봐. 얼마야 이거? A의 베타의 L의 알파승, K의 베타 마이너스 1승.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MRTS는 어떻게 구해요? MRTS는 MPK분의 MPL이니까 MRTS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불러봐. 얼마야?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맞는지 봐봐. L분의 K에 딱 떨어지나? L분의 K 이렇게 되네. 그렇지. 이렇게. 요게 뭐야? MRTS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뭐의 MRTS야?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의 MRTS. 됐어? 그 다음에 8번 APL은 어떻게 구해? 자, APL은 생산량 Q를 L로 한번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입니까? 불러봐. A의 L의 알파 마이너스 1승, K의 베타승. 그러면 APK는 어떻게 구해? 자본의 평균 생산물은 얘는 Q를 뭐로 나눠주면 돼? K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야? A의 L의 알파승,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인가? 요렇게 하면 되겠네. 맞지? 자, 기출문제. MRTS는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에 MRTS는 L분의 K의 함수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경우에 APL과 MPL 중에서는 뭐가 더 크다? 항상 뭐가 더 크다? 여러분 다시 하지. 자,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낼게.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 생산함수라면 1차 동차라면 MPL과 APL 중에는 항상 뭐가 더 커야 돼? 요게 더 커야 되겠지.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말이야. 본인이 이걸 구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라 그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걸 쓴 이유는. 이해가십니까? 꼭 해보세요. 됐어요. 그럼 됐나?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컵다글라스 생산함수는 직선의 확장선을 가져요. 확장선이 언제나 직선이야. 확장선 아직 안 배웠어. 좀 이따가 배울 거야. 그때 배우고 나서 확인하면 되겠죠. 확장선이 직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건 의미는 L분의 K가 MRTS를 결정한다라는 뜻이야. 또 이 말과 동의어는 뭡니까? L분의 K가 일정하면 MRTS도 일정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어디?
APK? 틀렸어? 아, 이거. 아, 그렇지. 그러면 됐나?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칠판에 한 9가지 정도 썼는데, 저게 바로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이야. 다 해보세요, 다. 그 다음. 지금 내가 칠판에 쓴 9가지는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이야?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이야? 그냥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이야. 이 중에 반드시 1차, 대답이 틀렸겠네. 그러니까. 그렇지. 더 정확하게 1차 동차네. 그렇지. 여기에는 9가지 특징 중에 말이야. 반드시 1차 동차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특징도 있고, 1차 동차이건 1차 동차가 아니건 언제나 성립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겠지, 그지? 이 중에 반드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요거예요. 오일러의 정리는 반드시 1차 동차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경우에만 성립해. 오일러의 정리는. 그렇지만 오일러의 정리를 뺀 나머지 특징들은 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든지 간에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 가장 기억하기 좋단 말이야. 요때 여러분들이 종종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Q equal L의 0.4, K의 0.6 이와 같은 생산함수가 있다. 이때 요소 대체 탄력성은 얼마냐? 1. 맞지? 근데 이렇게 안 되고 말이야. 일부러 이렇게 낸다면 이렇게 0.5 이렇게. 예. 이렇게 내놓고 이 경우에는 요소 대체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왠지 맞을 것 같잖아. 예. 속지 않기를 바래. 이런 형태건 뭐 아니면 이게 0.9 뭐 이런 형태건 간에 언제나 요소 대체 탄력성은 얼마야? 1이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네. 그래서 300페이지 규모에 대한 수익 3가지 정리했고요. 301페이지에 보시면 동차 함수에 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지, 그지? 몇 차 동차? 1차 동차인 경우에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그치? K가 1보다 큰 동차의 경우에는 체증, 1보다 작으면 체감 됐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299페이지를 보시면 1 정의해가지고 R차, 여기는 R차 동차라고 되어 있네. 예, R차 동차 또는 K차 동차 함수 어떻게 정의돼? 방금 제가 칠판에 쓴 거하고 비슷하니까 기억을 해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예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뭐야? 4번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 생산함수지. 그치? 그 경우에는 뭡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언제나 불변이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3번을 좀 잘 보세요.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아니야, 3번과 4번을 묶어봐, 이렇게. 거기 있는 3번과 4번을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봐. 밑에 있는 4번의 이름이 뭐야? 지금 우리는 29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4번이 뭡니까?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 생산함수. 맞지? 그걸 소비자 이론에다가 응용시키면 3번이 되는 거야. 3번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 효용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자, 내 말 봐. 그 식을 보고 답해봐. 이 소비자는 말이야. X제와 Y제를 소비하면서 효용, U를 느끼는데 X제가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야? 알파. Y제가 소비자의 효용에 기여하는 정도가 1-알파. 그치? 따라서 이 소비자는 X제에다가는 전체 소득의 얼마까지는 지급해도 안 아까운 거야? 알파 비율만큼을 지급해도 아깝지 않아. 또 이 소비자는 전체 소득의 1-알파 비율만큼은 Y제에다가 소비해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 원점의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MRS 값은 체감하는 형태를 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소 대체 탄력성이 언제나 1이라는 말은 이 소비자의 등량 곡선에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에 있어서의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 직각쌍곡선 형태를 띠게 되는 거야. 직각쌍곡선 형태를. 즉 이 소비자는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야? XJ와 YJ에 대한 지출 금액이 일정한 형태를 띠게 돼요. 그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지금은 생산자 이론에서의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소비자 이론에다가 접목시키면 콥다글라스 효용함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얘기지. 지금 요거를 이 봐봐. 잠깐 지우면 요 필기 다 했으니까 얘를 소비자 이론에다가 접목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콥다글라스 효용함수로 바꿀 수가 있고, 형태가 어떻게 돼서 U equal A에 X에 알파승, Y에 베타승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십니까? 이때 이 알파 베타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이. 예.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저런 걸 주로 다루죠. 됐어요. 이 부분이 말이야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 엄청나게 헷갈려. 예. 그러니까 잘 쫓아보세요. 아직 남았어요. 다시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하면 그렇군요. 302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302페이지 상단에 있는 참고,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동그라미 쳐봐. 규모에 대한 수익,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기, 장기? 장기의 개념, 그치? 수학 체험의 법칙은? 단기의 개념. 양자는 어떤 관계야?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치? 예.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밑에 주요 생산함수. 자, 그거 볼까요, 이제? 첫째, 콥다글라스 생산함수. 다시 아니군요. 첫 번째,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다른 말로 고정 투입 계수 생산함수라고 부르는데, 밑에 정의를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함수.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해서 Q equal min 알파분의 L 그 다음에 V분의 K. 어떤 뜻입니까? 노동과 자본은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돼? 알파 대 V의 비율로. 이때 노동과 자본은 어떤 관계입니까? 완전 보완 관계죠. 옆에다가 쓰세요. L과 K는 완전 보완 관계야. 그러니까 뭡니까? 대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제로가 되는 거지. 그치? 밑에 CES 생산함수의 특수한 경우, 좀 이따가 배울 거야. 특징 봅시다. 1.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우리 교재의 표시라면 알파 대 V의 비율로. 등량곡선은 L자 형태이다. 옆에다가 등량곡선 그리세요. 자, 어떻게 그릴까? 그 경우에. 자, 레온 TF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돼서 우리 교재에 지금 Q equal min 알파분의 L V분의 K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K 여기에 L일 때 이와 같이 그려지고 요렇게 해서 자, 요 비율이 얼마야? 알파 요 비율이 여기 V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따르면 자, 특징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등량곡선은 L자 형태이다. 생산 요소 간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므로 대체 탄력성은 0이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 써야 돼? MRTS 값은 얼마야? MRTS 값은 0 또는 무한대의 값을 가지더라. 4번 몇 차 동차야? 1차 동차겠지 뭐나마나. 따라서 규모에 대한 보수는 불변. 이게 한꺼번에 다 떠올라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린 다 배웠잖아. 이해 가시죠? 구속해. 코너 솔루션은 발생해야 안 해? 안 하지. 어디에서만 균형이 생겨? 이 점에서만 균형이 생기지. 따라서 균형에서는 어떤 식이 발생합니까? Q equal 알파분의 L equal V분의 K라는 식이 떠올라야 되겠지. 다 쓰란 말이야 거기다가. 아니면 노트 필기 지난번에 한 데다가 첨가시키시든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아니 내가 한번 써줄게. 안 되겠네. 책에 써있는 게 워낙 지금 애매모호해가지고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더 안 할 거야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찝찝하단 말이야 그냥 하려니까.
자, 첫째.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얘는 그림 그리면 여기에 K, 여기에 L. 자, 이와 같은 형태 갖는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Q equal mean. 그냥 A로 할게. A에 L, B에 K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 요게 B, 요게 A의 비율. 그 다음에 L 대 K의 비율은 몇 대 몇의 비율이야? A 대 B의 비율이지. 노동과 자본은 서로 어떤 관계야? L과 K는 완전 보완 관계. 완전 보완 관계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어? 두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경우에 MRTS 값은 얼마야? 제로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균형에서는 이 값에서만 발생할 테니까, 그치? 어떻게 돼? Q equal A분의 L. 분피 자꾸 깨져. B분의 K. 요런 식 성립할 거고. 더 남았네, 아직도. 또 있지. 그치? 얘는 1차 동차 생산 함수일 테니까,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익은 불변이 되겠죠. 당연히 얘는 코너 솔루션,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야. 뭐 이 정도 하면 되나요? 그래요. 그 다음 선형 생산함수 해야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여기 K, 여기 L. 이런 식의 등량곡선 나올 거고, 얘는 Q equal AL 더하기 BK. 이 경우에 L과 K는 서로 완전 대체 관계가 될 테니까, 그 말은 두 재화의 또는 두 생산 요소의 보완 가능성은 어때?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 얘 MRTS 언제나 어때요?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 값은 B분의 A의 형태이다. 즉 요 값이 B분의 A의 형태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얘도 당연히 1차 동차일 것이고. 아, 여기 하나 빼먹었네. 여러분, 여기서 요소 대체 탄력성 얼마야? 요소 대체 탄력성. 대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0. 그치? 예.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이제 시험장 가서. 자, 1차 동차. 따라서 얘도 규모에 대한 수익은 불변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소 대체 탄력성 얼마입니까? 얼마? 무한대. 예,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다 됐나?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컵다글라스 생산함수 나와야 되는 거지. 됐죠? 자, 컵다글라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 K, 여기 L. 어떤 형태야? 원점에 볼록한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일반식은요. Q equal A에 L에 알파승, K에 베타승. 맞지? 이때 노동과 자본의 대체는 어때? 가능해, 불가능해? 노동과 자본의 대체는 가능해, 불가능해? 아, 이 사람, 이 그림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대체가 가능하지만 완전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대체가 불가능하지도 않아, 그지? 대체 L과 K의 대체가 그냥 가능한 정도야. 가능한 정도. 물론 어때? 보완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완 가능성 있어, 없어? 있지. 보완 가능성도 있고 대체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이 경우에는 MRTS는 어때? 감할 것이고, 몇 차 동차야? 알파 더하기 베타차 동차 생산함수가 되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로 얼마야? 1인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요소 대체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항상 1이라 그랬지. 항상 1. 이것 말고도 컵다글라스의 특징은 더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아까 9번까지 배운 거. 그치? 저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결국 알잖아. 시험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 3개 나오는 거야. 이거 3개. 예. 시험은 늘 이거 3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렇게 문제 낼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도 여기 코너 솔루션 주로 발생한다. 그거 알지? 구석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쪽은 코너 솔루션 발생 할 수는 있나 없나? 할 수는 있지, 그지? 하지만 자주 발생하진 않겠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02페이지 네온 TF, 그 다음에 302페이지와 오른쪽 303페이지에 컵다글라스 쭉 볼 수 있고, 우리 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 사실은. 여기 있는 선형 생산함수도 여기에 한 303페이지쯤에 좀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늘 이것도 포함시켜가지고 세트로 기억해서, 세트로, 항상. 세트로. 자, 컵다글라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컵다글라스. 컵다글라스 생산함수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더글라스와 수학자인 컵에 의해서 공동 개발된 생산함수야. 만들어진 거야. 인위적으로 고안된 생산함수입니다. 실증 분석 등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생산함수예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일반형, 그 다음에 어때? Constant Return to Scale, 즉 1차 동차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눴지, 그지? 위에 보시면 일반형은 뭡니까? Q equal A의 L의 알파승, K의 베타승. 1차 동차라면 Q equal A의 L의 알파승, K의 1-알파승.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언제나 1일 테니까,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경우에만 성립되는 조건은 뭐야? 오일러의 정리 꼭 확인하시고요. 밑에 특성. 자, 1번 보시면 각각의 평균 및 한계 생산물 구하는 거 설명해놨어. 이미 우리도 했지, 그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저는 이걸 뭐라고 표시했어? 노동과 자본의 생산 기여도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일러의 정리 나와 있고요. 오일러 정리. 그 다음에 4번 노동과 자본의 각각의 분배목 어때? 맞지, 그지? 마지막으로 5번 요소 대체 탄력성 얼마야? 1. 하지만 지금 제가 필기해 드린 거에는 그것 말고도 요런 얘기도 있고, 그치? 또 요런 그림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됐지? 그래. 자, 이제 조금 더 남은 게 뭡니까? 304페이지에 있는 CES 생산함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걸 좀 더 볼게. 얘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네. 지우고. CES 생산함수. CES 생산함수는요, 저거 영문으로 어떤 글자인지 알면 그냥 답은 끝나는 거야. 자, 뭐야, 영문으로 이게.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어떤 뜻이야? Constant, 일정한, 뭐가 일정해? Elasticity, 탄력성이 일정하대. 어떤 탄력성? Substitution, 대체 탄력성. 즉, CES 생산함수는 뭔가 하면, 요소의 대체 탄력성이 constant, 일정한 생산함수가 CES 생산함수예요. 첫째, 칠판 여기 왼쪽에 있는 레온 TF 생산함수는 요소 대체 탄력성이 일정하나?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해? 제로로 일정하지. 여기 있는 선형 생산함수는 대체 탄력성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죠. 얼마로 일정해? 무한대로 일정해. 여기 있는 컵다글라스는 대체 탄력성이 얼마로 일정해? 1로 일정해.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뭐야? CES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CES 생산함수는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 교재 거기 박스를 보시면 정의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어때? Q equal A의 알파의 L의 마이너스 로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K의 마이너스 로 A의 마이너스 로분의 1승.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좀 심플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잖아, 그지? 이걸 보는 순간 암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이야, 조심하세요. 공부를 오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보고 말이야, 좀 복잡하네? 넘기지 뭐. 이 정도의 자신감 있는 스킵의 자신감.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 교재에 있는 CES 생산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었을 때, 그게 CES 생산함수의 일반형이라면, 거기에 여러분 로 값 있지, 로. 예. 얘를 로우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로. 예. 얘를
얼마로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이 형태가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변환시키면 레온티에프가 될 수도 있고 얘를 요렇게 변환시키면 그게 선형 생산함수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변환시키면 컵 다글라스가 될 수도 있는 생산함수. 그게 바로 CES야. 예. 다시 한번 CES 생산함수란 요소 대체 탄력성이 일정한 생산함수를 말하는데 요소 대체 탄력성이 제로로 일정하느냐, 무한대로 일정하느냐, 1로 일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하단, 3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로와 시그마의 관계 해가지고 각각의 로 값에 따라서 어떠한 일정한 대체 탄력성 갖는지 설명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등량곡선의 형태, 그 다음에 함수 형태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해해 보세요. 별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생산함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넓은 게 뭐야? 동차함수가 있어. 동차. 몇 차 동차? K차 동차, 그지? 그 K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이 동차함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CES 생산함수가 들어있어요. 즉 동차함수의 개념은 CES 생산함수보다 더 넓어요. 그 다음 동차함수 중에 1차 동차 생산함수가 있으면 걔가 동차함수보다는 작은 개념이면서 CES와 포함 관계를 이렇게 가진단 말이야. 공집합 관계를. 이때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칠판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생산함수를 정리했을 때 레온트F, 선형, 콥다글라스 3개로 정리한다면 이 셋은 알고 보니까 다 뭐야? 동차 생산함수이면서 또 뭐예요? CS 생산함수이면서 1차 동차인 생산함수더라 그 말이야.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생산자 균형 요거 이동 요거까지 마저 하고 쉴게요. 요거 지우고 펜션 S잖아 S 늘 틀린단 말이지. 익스펜션 패스 확장선. 확장선은 뭐냐? 여러분 소비자 이론 공부할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소비자 이론 공부할 때 XJ, YJ. 어떤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막 입사했다. 연봉 뭐 2천이다. 아, 소득 굉장히 작으니까 예산선이 만들어내는 삼각형 굉장히 조그맣지. 요렇게 균형. 그러다가 승진했다. 이 균형. 이사가 됐다. 이 균형. 뭐 사장 딸 잡았다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했지 우리. 기억나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쭉 연결하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소득이 점점 증가할 때 그 소비자의 소비점이 이동하는 점을 연결한 것. 이게 뭐야? 소득, 소비, 곡선. 그치? 그러면 이제 이 확장선은 뭔가 하면 생산자 이론에서는 노동, 자본 이렇게 있을 때 첫째, 어떤 기업의 비용이 요것밖에 되지 않아. 그때는 등량곡선과 이렇게 만났어요. 이 균형. 비용이 증가했지, 또 등량곡선. 비용 증가하고 또 등량곡선. 비용 증가하고 또 등량곡선. 비용 증가해서 등량곡선. 이런 점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이으면 기업의 비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생산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곡선.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확장선이지. expansion test. 이해가십니까?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확장선. 생산자 이론에서의 확장선은 소비자 이론에서의 뭐에 대비되는 개념이야? 소득 소비 곡선과 대비되는 개념이야. 주의하세요. 가격 소비 곡선과 확장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치? 예. 이게 확장선의 의미야. 끝. 그런데 말이야. 요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디를 넘기냐면 299페이지를 가보세요. (2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차 4번에서 동조함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 동조함수. 예, 동조함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지우면 동조함수. 동조함수라고 할 때 이 동조의 의미는 뭔가 하면 동일한 패턴의 이라는 뜻이야. 즉 동조함수는 동일한 패턴의 함수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잘 들어봐. 만약에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동조함수라면 이 기업은 생산의 패턴이 언제나 동일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생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갈 때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합시다. 어떤 게 물건을 100개 만들 때 말이야. 노동과 자본을 각각 50개씩 투입하고 있었으면 이 기업이 생산물을 2배로 200개로 증가시킬 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헷갈리네. 자, 이렇게 해볼게. 어떤 기업의 비용이 토탈 코스트가 100만 원일 때 이 기업은 노동을 20개, 기계를 30대 구입했어요. 근데 이 기업의 비용이 이제 200만 원으로 증가했어. 2배 증가했지? 그럼 이 사람의 생산 패턴이 일정하려면 얘를 이제 몇 개? 40개, 얘를 60개 이렇게 투입한다는 뜻이야. 이게 동조함수의 특징이야. 요게 만약에 토탈 코스트가 300이 된다면 또 얘는 어떻게 되겠어? L은 60개, K는 90개. 언제나 동일한 생산 패턴을 가지고 생산하는 함수. 이게 바로 동조 생산 함수야. 그럼 만약에 소비자가 소비를 함에 있어 효용함수가 동조함수라면 그 뜻은 뭡니까? 어떤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이 100원일 때 X제를 10개, 그 다음에 Y제를 20개 소비했다면 이 사람의 소득이 200원이 되면 말이야. 이 소비자는 분명히 X제를 몇 개? 20개. Y제를 40개씩 소비하는 소비자. 이게 바로 소비 패턴이 일정한 동조 효용 함수가 돼요. 동조 함수는 소비 함수가 동조 함수도 있고 생산 함수가 동조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론은 생산자 이론이니까 생산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그럼 봐. 동조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동조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동조 함수는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생산 함수보다도 넓은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동조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함수 중에서 가장 넓은 생산 함수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냐 하면 동차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치? 동차 함수. 근데 동차 함수가 아까 제일 넓은 생산 함수였잖아. 그렇지만 동조 함수는 동차 함수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에요. 동조 함수가. 따라서 만약에 동조 함수의 어떤 특징이 만들어진다면 그 특징은 자동적으로 누구의 특징이기도 한 거야? 동차 함수의 특징이기도 한 거야. 그 다음 아까 저 동차 함수 속에 뭐가 있었어? CES, 선형, 레온티F, 콥다글라스 다 들어있었지? 따라서 봐. 동조 함수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우는 모든 함수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2번, 3번, 4번에
동조함수의 특징을 쓰면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는 순간 이미 뭐야? 다 맞는 지문이죠. 볼 것도 없어. 다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생산함수 중에 동조함수가 아닌 것은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봅시다. 동조함수의 첫 번째 특징은 동체함수보다도 넓다는 거야.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확장선이 직선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동조함수의 경우에는 L, K에서 어떤 기업의 등비용선이 이렇게 있다면 그 기업의 확장선이 직선이라는 말은 이 직선의 확장선 위에서 등량곡선과 등비용곡선이 이렇게 서로 접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MRTS가 R분의 W랑 같지. 근데 봐.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다 같아달라. 다 같잖아. 따라서 직선의 확장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MRTS 값이 다 같아. 그치?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만약에 얘가 등비용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겼어. 등비용선이. 그렇게 생기면 이번에는 또 파란색의 직선의 확장선이 만들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지 이제 이번에는 이번엔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접하고 있겠지. 그럼 봐요. 모든 동조함수는 확장선이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어. 무슨 말인가 하면 비용이 증가할 때 노동과 자본이 증가하는 비율이 언제나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확장선이 노란색처럼 기울기가 가파를 수도 있고 확장선이 파란색처럼 기울기가 완만할 수도 있는데 기울기가 완만하건 가파르건 간에 동일한 확장선 위에서는 언제나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즉 MRTS가 다 같아.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란색은 MRTS가 좀 크지. 파란색은 MRTS가 좀 작게 동일해. 그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확장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확장선을 가질까? 그건 바로 이 확장선의 기울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지? 확장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확장선의 기울기가 바로 L분의 K잖아. 맞지? 가로분의 세로. 그러니까 봐요. L분의 K가 요런 기울기냐 아니면 요런 기울기냐 따라서 노란색의 확장선을 가질 수도 있고 파란색의 확장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L분의 K가 딱 고정되면 그 직선의 확장선 위에서는 모든 점에서 다 MRTS가 같아. 결국 MRTS 값이 노란색이 될까 파란색이 될까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L분의 K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직선의 확장선을 가지는 동조함수의 경우에는 뭐가? L분의 K가 MRTS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L분의 K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즉 L분의 K가 이렇게 일정하다면 그 직선의 확장선 위에서는 MRTS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일정합니다. MRTS도 일정하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돼요. 요게 바로 동조함수의 특징이야. 그럼 봐. 마지막. 동조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생산함수보다도 넓은 생산함수야. 근데 동조함수는 여기에는 2, 3, 4의 특징을 가져. 따라서 여기에는 2, 3, 4의 특징은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컵다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등 비용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점들을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확장선이 직선을 간다 그 말이지.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그 다음 이 경우에 요거부터 할까? 자, 이 경우에 레온티프 생산함수는 언제나 균형이 어디에서 발생해? 이 점 또는 이 점 또는 이런 점에서만 발생하지. 그치?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균형점은 여기니까 이걸 쭉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의 확장선.
자, 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요렇다면 여기에서 균형, 그치? 요렇다면 여기에서 균형일 텐데, 만약에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 그럼 어떻게 돼? 등비용선, 등비용선, 등비용선 있을 때 균형점은 2점, 2점, 2점. 확장선은 원점에서의 직선. 만약에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면 코너 솔루션이 이렇게 발생하겠지. 확장선은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이 이해 가야 돼. 자, 결국 동조함수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우는 그 어떤 생산함수보다도 넓은 개념. 따라서 여기에는 2번, 3번, 4번은 시험에 나오는 순간 모두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 어떤 생산함수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 제가 쓸 때 9번. 그게 뭐였어? 요거잖아, 요거. 기억나? 그러니까 봐. 내가 아까는 요 세 가지의 특징을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인 것처럼 썼지만 알고 보니까 뭐야? 이 특징은 콥다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징이기 이미 그 이전에 뭐의 특징인 거야? 동조함수의 특징인 거지. 예. 따라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함수 중에서 가장 넓은 게 뭐야? 동조함수. 동조함수 속에 뭐가 포함돼? 동차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CES 생산함수도 있고 이 속에 1차 동차의 생산함수도 있는데 이때 이 속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선형이거나 또는 레원티에프이거나 또는 1차 동차의 컵다글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에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생산함수, 얘네들은 모두 동조함수이면서 동차함수이면서 CES 생산함수이면서 1차 동차 생산함수가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9페이지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306페이지에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306페이지 하단의 그림 좀 보세요. 306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중에 첫 번째 A, 확장 경로가 그와 같이 생기면 비용이 점점 증가할 때 노동과 자본이 모두 증가하고 있지. 예, 두 생산 요소는 모두 다 정상적인 생산 요소야. 그 다음 그림 C를 바로 가보세요. 만약에 확장 경로가 자본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면, 그치? 꺾여진 부분에서는 생산 비용은 증가하지만 어떤 생산 요소는 적게 투입해? 노동을 적게 투입하지. 그 이유는 뭐야? 기업자 입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열등적인 생산 요소. 그 다음 B를 좀 주의하세요. B 보시면 확장 경로가 직선이야, 그지? 그 말은 생산 함수가 어떤 함수란 말이야? 동조함수라는 말이지. 이해가십니까? 밑에 그림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확장선을 가진다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콥다글라스 생산함수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겠지. 마치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만 확장선이 직선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걸 지워버리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지우는 게 나아. 지우고 뭐라 해야 돼? 모든 함수라고 하는 게 더 맞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모든 생산함수는 다 확장선이 뭐야?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입니다. 동조함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원론 수준에서 여기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됐지?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307페이지에 기술 진보와 생산자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림 보세요. 등량 곡선이 원래는 검은색이었다가 그때 생산량이 몇 개였어? 100개. 그런데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즉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생산량은 몇 개야? 100개.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술 진보를 나타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술 진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해요. 옆에 별표 조그맣게 하나 치시고,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기의 생산 함수 곡선이지. 즉 토탈 프로덕트 커브야. 거기 보시면 검은색의 생산 함수일 때는 노동을 L0 투입할 때 생산량이 얼마였어? Q0. 근데 기술이 진보하니까 똑같은 L0를 투입하더라도 이제 생산량이 Q1으로 증가했지. 이게 바로 기술 진보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림 B는 방금 봤으니까 됐고요. 그림 C를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 배웠지, 그치?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확장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훨씬 더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이 경제의 기술이
진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볍게 보란 말이야. 내가 그냥 더 필기 안 하는 이유는 308페이지에 기술진보의 유형 해석 힉스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걸 책에다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표를 그려놓을까 말이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봐도 되지. 근데 안 보면 좀 서운하니까 말이야.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거기 그냥 그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지우고 보면 기술 진보의 세 가지 유형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기술 진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노동부터 합시다.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 두 번째, 자본절약적 기술 진보. 세 번째, 중립적 기술 진보. 먼저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를 보면 원래 Q equal F LK에서 어떤 기업이 노동자 100명, 기계 100대를 투여해서 물건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100개의 물건을 만들되 노동의 투입량이 60으로 감소하고 자본의 투입량이 70으로 감소하면 어때? 기술은 진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술 진보. 그런데 노동과 자본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절약됐어? 노동이 더 많이 절약됐지. 이런 우리가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이해가죠? 그런데 봐.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가 발생하고 나니까 과거보다 노동과 자본 중에서 무엇의 투입이 더 집중적으로 발생해? 자본이 더 투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를 다른 말로 자본 집약적 기술 진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는 어떻게 하면 돼? Q equal F L K에서 이거 100명, 기계 100대, 그 다음에 이거 100개 이렇게 생산하는데 여전히 100개를 생산하지만 얘는 80개, 얘가 55,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바로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 당연히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는 뭐랑 같아? 노동 집약적 기술 진보랑 같은 말일 거야. 마지막으로 중립적 기술 진보는요. 이건 더 쉽지. Q equal F L K에서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00개일 때 여전히 100개 생산하지만 요게 70, 요것도 70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요. 쉬었다 할게요.